그동안에 이 하드랜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요. 대량의 실업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와야지 하드랜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때가 있었고요. IMF 때 아마 나이가 아직까지 40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평화은행 네, 이런 은행의 이름은 아마 좀 낯설실 건데요. 많은 은행들이 그때 무너졌고 없어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금융권의 한 3분의 1이 대량 실업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95년 1월 달 정도에 한 1000포인트를 갔었거든요. 그 1000포인트가 98년 6월이 되면 277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랜딩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드랜딩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하드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마 투자를 하신 지 한 10년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하드랜딩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었고요. 그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모기지라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한 30년의 이 모기지를 가지고 그걸 많이 유동화를 시킵니다. 증권화를 시키고요. 그게 스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에 받게 될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가지고 증권화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또 사고 팝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박살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08년이고요. 그 2008년도에 제일 먼저 무너진 회사가 베어 스턴스라는 회사였고요. 보통 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커머셜 뱅크, 일반적인 소매은행을 하는 은행이 있고 시중 상업은행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말 그대로 맛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1월 달 되면 이 베어 스턴스의 CEO가 사임을 하고 그러고 두 달 뒤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베어 스턴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당시에 메릴 린치, 우리가 메릴 린치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메릴 린치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한 손실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가 2008년을 리만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투자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엄청난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또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바로 2008년 직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2100 했었거든요. 그때 펀드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을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892까지 떨어집니다. 2100에서 892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던 거였죠. 자,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돼서 생기는 그런 하드랜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닷컴 회사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보통 큰 위기 주식시장에서 하드랜딩을 동반하려면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장은증권, 그 다음에 신세계 종금, 뭐 이런 많은 금융기관들이 큰 기관들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같은 회사, 메릴 린치 같은 회사들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이럴 때도 보면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하드랜딩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닷컴
기업 중에서는 엔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혁신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기업으로 영화에도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아, 나 엔론에 취직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2001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2004년도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 엔론의 주가가 2년 만에 90불대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닷컴과 관련된 기업으로 뭐 더 글로벌닷컴, 그다음에 펫츠닷컴, 그리고 뭐 많습니다. 닷컴이라고 한 회사들이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많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했다가 우르르 무너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더 글로벌닷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한 지 합쳐서 2년도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고요. 뭐 이토이즈 그런 회사도 있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닷컴에 의한 거품이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닷컴이 정말 피날레를 쳤던 99년 말 2000년에 훨씬 이전에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닷컴 열풍은 irrational한 비이성적인 exuberance라고 하면서 96년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품이었었고요. 그런 거품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이 거품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그런 주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아마 경험이 없으셔서 이 주가가 많이만 오르면 이거 닷컴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익을 동반하는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거의 2016년부터죠.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팡 기업들. 그때 당시에 이 팡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버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AI 서버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팡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었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재래상권을 죽이면서 재래상권이 가져갔던 매출과 이익을 싹쓸이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이 탄생하고 구글이 탄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99년 말하고 2000년 초에 실적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그냥 먼 미래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다 지배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온라인은요. 접속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 모뎀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는 사진 한 장 제대로 전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닷컴이 세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너무 지나친 거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매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이 M7의 종목의 PER은 이번에 한 40배가 살짝 넘기도 했었지만 지금 36배 정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21배 하고 있는데 닷컴 당시에는요. 나스닥이 PER이 196배, S&P 500은 44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드랜딩에 오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때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죠. 미국의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닷컴 때처럼 이 닷컴 아류작들이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처럼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1년 아니면 2년 안에 도산할 기업들이 많은가
라고 보면 이번에 AI의 어떤 테마를 그렇게 촉발했던 기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였잖아요. 그 오픈 AI가 챗GPT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 AI에 대한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거기에 테슬라 같은 기업도 사고요. 그러면서 지금 AI의 어떤 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겨우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런 1년 된 상황에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주가 상승이 닷컴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금융 시스템 아니면 지나친 거품에 의해서 앞으로 하드랜딩이 오기에는 힘들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하드랜딩의 케이스를 방금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실업률이 다 6%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닷컴 때 2003년도에 보면 실업률이 6%를 살짝 뚫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9년 11월이 되면 많은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파이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고당하면서 2009년 11월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를 기록합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코로나 때였죠. 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14%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하드랜딩이 오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하드랜딩이 올 때는 반드시 이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샤움의 법칙 때문에 4.3% 찍으면서 그동안의 3개월 평균보다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라는 이 법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라고 보면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직 비율이 여전히 1.2배나 되고요. 이런 구인 구직 비율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실업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직업을 잃으면 옛날 대공황 때 사진을 보면 줄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하나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100명이니까. 그런 경우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일자리는 120개인데 일하려는 사람은 1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만든 이 고금리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튼튼하고요. 그 튼튼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업률이 6%까지 간다. 그러려면 닷컴 때처럼 많은 기업이 무너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기업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AI? 아니면 반도체 기업? 어디가 그렇게 무너질까라고 보면 크게 이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샤움의 법칙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917년, 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늘상 있는 겨울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 그렇게 감기가 지나가는 수준의 그 정도 마일드한 그런 경기 둔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 자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체가 있다면 바로 페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드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상품 시장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22년 3월 이후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런 식으로 해서 5.25에서 5.5%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합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100%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케이스는요.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 그때 아시아 4마리 용들이 다 이렇게 마시가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이 4마리 용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당장 갚기가 힘들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게 나라가 그렇게 선언한다는 말은 나라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됐는데 그 채권자가 자, 나 원금하고 이자 줘 하는데 그거 지금 당장 못 주겠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98년 8월 달에 러시아에 이 모라토리엄이 있고 그 영향으로 98년 10월 달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2분이나 참여해서 만든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립니다. 그 금리를 내려주니까요, 주식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8년 10월 달에 나스닥이 1100을 찍었었는데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서 1100을 찍었었는데 2000년 3월 달이 되면 이 1100이었던 나스닥이 5100이 됩니다. 4000포인트나 급등을 한 거죠.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졌고요. 1년 반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촉발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나스닥의 닷컴 버블의 그 투자자들이 한껏 그 스토리에 취해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시켜주면서 나스닥의 버블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을 되면 그동안에 이 페드의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 그리고 많은 실물 경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건강한 기업들한테는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요, 모든 자산 가격이 원래는 올라가게 돼 있죠. 모든 자산은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을 해서 현재가,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투자 자산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항상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페드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 50, 100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박살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 서프라임 사태가 일파만파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때도 벤 버냉키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주식시장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호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2001년 1월 3일부터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2000년 하반기부터 닷컴 아류작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다 했잖아요. 2001년에는 엔론 사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미노처럼 기업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도 페드가 금리 인하를 그때 당시에는 6.5에서 6%, 6에서 5.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갔다가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나서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돼. 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 달 반 전부터 시장이 요동을 쳤던 거고요. 2019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3번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요. 2019년 7월 달에 단행을 했는데 5월 달부터 주가가 막 최근처럼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좋은 이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시 하드랜딩의 시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없어지려면요. 2019년처럼 7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남은 하반기 동안에 2번을 더해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 실업률 양호하고 경기가 기업 망가지는 거 없고 괜찮네. 네, 괜찮다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2019년에 마지막 금리 인하를 3번째 하고 나서는 주가가 위로 빵 튑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고 미국 주식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첫 금리 인하를 하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드랜딩인지 아닌지 샴의 법칙대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아는지 여기서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있죠.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이거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9월 말부터 이 10월 시장이 또 한 번 막 요동을 치는 모습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때면 10월 달에 나스닥이 또 뭐 3%씩 하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10월 말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10월 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드랜딩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글로벌하게 큰 자금을 가진 이 빅머니들은 10월 말에서 11월 달부터 다시 또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8월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만 8% 넘게 빠지는 그런 초유의 급락 사태가 나왔는데요. 자, 8% 이상 빠진 경우는 과거에 언제 거의 뭐 2008년 이 금융위기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었는데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25bp 금리 인상이었었던 거고요. 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조달 코스트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아니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아예 가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때 처음 공부할 때 왜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투자 세계를 와보니까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투자가 있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당장 돈은 빌리지 않더라도 미수투자라는 게 있죠. 그냥 내 돈은 1억인데 한 3, 4억까지 주식을 당장 살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랑 얘기를 안 해도. 그러고 나서
3일 뒤엔가 그 미수금을 더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오버된 금액만큼은 반대 매매가 나게 되죠. 자, 그런 짧은 형태의 그런 신용 투자부터 이 큰 글로벌한 헤지 펀드들은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빌리냐면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빌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리가 말도 안 되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거든요. 실세 금리가 일본은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0.5%인 거예요. 그래서 0.5%의 이자 비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미국의 국채 4%에만 사놔도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율이 고정됐다라는 가정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환율이 고정만 돼 있다면 이 0.5%의 자금 조달로 이자 비용을 주면서 돈을 빌려와서 4%, 4.5%가 투자하면 무조건 차익 거래라고 하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린 데서 그 금리를 올리겠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실 때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 플러스 1.5% 이렇게 가상금리로 해서 사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25bp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뭐야, 이 계속 금리를 혹시 올리려나?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9월달 되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죠. 엔화를 빌려서 다른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이 많은 투기적 거래자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 그런데 이 금리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일본의 엔화가 우리나라 원엔 환율로 따지면 한 910원, 860원 이래 했었잖아요. 그러면 860원일 때 엔화를 860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어떤 금리에? 0.5% 금리에. 그런데 0.5에서 0.75? 괜찮아. 내가 어차피 여기서 4%, 5% 수익을 내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원엔 환율이 860원에서 이번에 거의 1,000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86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원엔 환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 최근에 언제 있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 있고요. 2009년 10년도에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있기 바로 전해 2007년에는요. 원엔 환율이 740원이었어요. 740원이 1,500억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2005년, 6년, 7년도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를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병원의 의사분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엔화 대출을 740원대 엔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7억 4천을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이게 1,500원이 되면서 갚아야 될 돈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이게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그런 헤지펀드들한테 무시무시한 일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냥 몇십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적게는 한 1,300조, 많게는 이경 한 7,0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조라고 가정을 하면 800억을 860억을 빌렸는데 잘못했다가는 1,000억, 1,200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포지션에서 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데 있어서 이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00억인데 200억으로 800억 원어치를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800억이 1000억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200억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이 청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98년 10월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파산을 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을 했던, 아니 왜 이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엔화 가치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예, 이런 게 작년에 보면 2차 전지에서 숏 스퀴즈라고 있었죠. 예, 공매도 친 세력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위에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그런 숏 스퀴즈가 일어난 현상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몰리게 되고 이러다가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아, 우리 금융 시스템 봐가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굉장한 공포감을 이야기했던 게 9월에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확률이 100%였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 네, 여기에 그 시기도 맞물리면서 더더욱 공포감을 자아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촉발한 하나의 큰 해프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2023년 3월에도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지방은행이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은행이 파산을 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때도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주가가 확 빠지다 보면 밑에서 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냥 포모 현상으로 아니면 가볍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했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밑에서 다 포지션을 털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쫀칭을 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한 어떤 공포스러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 공포의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의 매물이 밑에서 쏟아지게 되고요. 그 쏟아진 매물을 누가 가져가냐면요. 강력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련한 베테랑의 그런 스마트 마니들이 그 매물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걷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 너무 무시무시했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번에 8, 9, 10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하드랜딩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물량이 오히려 베테랑 스마트마니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깨끗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큰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AI 거품 아닌가 했는데 AI 쪽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랠리를 이어가게 되고, 저는 그걸 이번 상승에 22년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시작된 이 강세장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크게 엘리엇 파동이 있다라고 보면 1파 상승이 22년 10월 달부터 작년 8, 9, 10월 달에 쑥 빠졌었잖아요. 작년 7월까지 있었던 1파 상승이고요. 그리고 작년 8, 9, 10월 달에, 그때 10월 달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5% 찍으면서 8, 9, 10월 달에 나스닥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코스피가 2277까지 빠졌었어요.
예, 그 조정이 2파 조정이었고 그 이후로 올해 3파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겪는 게 4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에서 한 7월까지 5파 상승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하죠. 금리 인하 합니다. 근데 너무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뭐 50bp B컷 그다음에 연말까지 100bp 인하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그 파월 의장의 연설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문구하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처음에는 자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입부에는 2%로 향해 가는 인플레이션의 과도기 중에 있고 우리가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잘 가고 있다.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를 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CPI 실제로 보시면은 그 식료품하고 주택 렌트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교통 운송비 이런 건 가격이 높아요. 근데 네. 이런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가격들은 더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더 안 떨어지고 있는 횡보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를 뭘 중요한 걸 다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얘기에서 경직적이라고 표현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진 이 가격조차 떨어지면 경제는 그리고 노동시장은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미국 경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인플레도 아직도 살아는 있다. 근데 목표 수준으로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이 최근에 24년도까지 초반까지의 1년 동안의 노동 고용 이제 시장 지표를 보니까 하향 조정이 됐고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정부의 경제 금융의 시스템을 보호할 만한 책무. 그러니까 이 책무가 뭐냐면 바로 듀얼 맨데이트잖아요. 기존에. 인플레를 잡고 실업률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후자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를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네거티브한 노동시장의 이슈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책무를 열심히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나 포인트를 던져준 거죠. 네. 던져줬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걸 깔아요. 유동성 상황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바로는 금리 인하 할 건데 첫 번째 천천히 할 거예요. 두 번째 경제랑 인플레가 아직도 바텀에서 경제도 밑에서 어쨌든 받쳐주고 있고 인플레도 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네. 그래서 유동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포석을 까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양적 축소를 하잖아요. 돈은 걷어들이기를 하는데 양적 축소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낼 겁니다의 포석.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풀린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금리 인하는 당장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노동시장 생각해서 인하는 하는데 인플레도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지표 보면서 천천히 할 거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연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점진적인 인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50bp B컷을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물가가 이미 2%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고용지표가 10만 이하로 나오거나 이건 예상치 대비 너무 쇼크네. 이럴 때 사실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너무 부풀려져 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경제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살아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길을 막 걸어가다가요. 그동안 평탄한 평지 꽃길을 걸었어요. 근데 꽃길을 걷다가 지금은 이제 돌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쨌든 돌길이 나올 때는요. 그래도 네. 돌길을 가면서도 어쨌든 다치지 않고 평평한 길을 가면서 덜 충격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기에 뭐 얼마나 땅이 한몰이 됐는지 여기 가다 보면 얼마나 또 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50pb 안 할지언정 네. 지금은 확인하는 시점. 꽃길에서 이제
이제 쫙 꽃길처럼 이렇게 쫙 평평하게 깔려져 있는 길에서 이제 비포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격이 덜한 게 좋은 거지. 충격이 많으니까 이것 대신에 뭐 다리 더 깔아줄게요. 대책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다만 지나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과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 인상 시기에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앞서간다는 느낌을 봤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게 저는 이제 상업은행이 너무 커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 입장에서 이제 상업은행들이 대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외 IB들이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 포지셔닝이 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샀다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팔았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뭔가 가격을 또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의도가 미국의 상업은행들 주요 IB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돈도 사실 그들이 많거든요. 상업은행들 메이저 우리가 골드만 뭐 이렇게 JP 뭐 이러는데 대형 상업은행들 보면 지금 유휴된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현금 자금들이 4조 달러 육박을 해요. 현금 자금이요? 예, 현금 자금. 그러니까 현금 등가성 자금이. 그러면은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만 쳐도 이제 7조 이제 초반대인데 연준이 7조 달러 정도 돈 풀어나는 상태인데 거기 70%의 규모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거의 뭐 연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의 큰 규모죠.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어떤 시장의 힘은 너무나 커졌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앞으로 10년의 패러다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그렇게 커진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급 준비금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예금 맡기면은 돈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돈 이것을 이제 지급 준비금의 기준으로 해서 연준에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예전에 10%는 맡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제 예금 들어오면 10만 원 맡기게 되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왜냐면 대출 원활히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계속 남는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SBB 예전에 터졌지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은행 기본적인 투자 활동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 투자를 하려면 국채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은 돈 남으면 무조건 국채 투자. 근데 돈이 계속 남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메이저 상업은행이나 막 인베스트 뱅크 이런 금융기관들이 막 보고서를 날리고 신문 기사에 언론을 날리고 하면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비들이 다 의도를 갖고 있나? 저는 음모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포지셔닝이 해외 아이비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원보이스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섹터별로 다 각각의 자기 목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크로 탑다운에서 보면은 조금 시리어스하다,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IB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은 테크 쪽에서는 불하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엇갈리긴 해요. 근데 만약에 국채와 같이 그들의 포지션과 되게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채권 애널들이 방향성이 비슷하더라고요. 대체로 많이 사고 있을 때 나쁜 얘기 절대 안 하고 이제 많이 충분히 샀을 때는 이제 뭔가 차익을 거두고 또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돼서는 이제 너무 금리의 하락 속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지만요, 우리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잖아요. 10년물 5% 위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 밑에잖아요. 3.8, 3.9 정도잖아요. 이 1% 사이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상업은행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른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B컷에다가 0.25씩도 막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해서 막 4번까지도 예상하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급한 감이 있다. 네, 또 너무 나갔죠.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만 퍼지지 않았죠. IB에서 어쨌든 보고서가 나오고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퍼진 건데 미국의 지금 최근에 금융과 관련되는 의견들이나 보고서도 의도가 다분하니까 그 대석 특비를 너무나 그대로 억셉트는 안 하셨으면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경기 침체 여부는 네. 뭐 하드한 거냐 소프트한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프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 정도로 보고요. 여기서 지표 한 번만 보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좋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플러스가 나올수록 더 좋았다는 거겠죠. 근데 최근 보시면요. 거의 2, 3년 동안 계속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금리 인상했던 초반기에 살짝 꺾이고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예상치 잠깐 하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침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느냐. 침체가 나타나면요. 우리 침체 나타났던 시기 보실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내려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일단 예상치 대비 확 빠져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 금리,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내구재 수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조업 비즈니스 이제 사이클로 보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미래 예측 가능한 지수화한 지표인데 이걸 보면 더 이상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비스업이 좋았는데 그 서비스업이 잠깐 지금은 좋아지는 속도가 탄력성이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제조업은 오히려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의 바닥이 없이 이제 다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3회 법칙인데 이 3회 법칙이요. 19년도지. 요즘엔 사이클이 변하고 경제가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페드의 이코노미스트인 샤미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거 요즘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돈 벌래 이런 인구들이 일정했어요. 이민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백인 근로자들도. 근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시기를 딱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갈래. 다 많이 떠났잖아요. 다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백인 근로자분들도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육아 관련해 가지고 그 고용 관련되는 육아 고용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그렇게 쉽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이탈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이탈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동시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 근로자분도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고 여성분들도 작년부터 다시 들어오고 이민자분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올 때 100만 명이었는데 연간 요즘에 연간 한 80만 명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정상화되고 있는. 근데 이 세 그룹의 부류 분들이 3년 동안 쉬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눈높이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오르는데 그러면 어떤 부류에서 실업률을 오르게 만드나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요. 바로 엔트런트. 새로 진입한 분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제 0.5라고 하는 3 인디케이터 숫자가 0.5를 넘어서서 더 올라가면요. 그러면은 침체를 의미하니까 이건 사전 예고 시그널이에요. 불황이에요. 이러는데 다 빠져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은 이거는 경제 용어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쉽게 못 찾지 않습니까? 서로 사실 눈높이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0.5에서 0.6, 7까지 간들 이게 사실 침체는 아니다. 특히 지금 실업률이 오른다, 좀 더 오른다고 해도 4.2인데 12호에서 예상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이 있을 때에 최적화된 실업률 수준이 4.3으로 예상을 해요.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침체인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업은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음영이 다 경기 침체거든요. 실제 침체 발생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색은 3개월 침체 확률, 이제 빨간색은 6개월 침체 확률. 침체가 실제 도래했을 때 이 확률들이 50%를 넘어가요. 대체적으로. 서프라임 때 1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70%까지 육박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거, 이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침체 일어나고 직후에 2년 후에 이 침체 확률이 한 번씩 튀어요. 한 번씩 튑니다. 지금도 한 번씩 튀었다가 또 살짝 튀는 요 단계 20-30%. 그러면 왜 침체가 진짜 일어나고 나서 2-3년 후에 왜 또 튀나요? 이게 한마디로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침체가 일어나고 나면요. 미국의 금융기관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요. 장기물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수익을 못 보거나 손실을 봤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장기물 채권이 침체가 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근데 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항상 그때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침체 얼마 전에 발생했는데 요즘에도 좀 불안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장기물 채권은 10년, 30년물은 갖고 있으면 언제든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적어도 투자 기간 10년, 30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장기물은 떨어지겠죠. 근데 단기물은 트레이딩을 계속하니까 변동을 계속 그 시장 금리에 맞춰서 변동하겠죠. 그러면 장기물 빼기 단기물 하면 낮아진 장기물 빼기 약간 평균화되어 있는 단기물을 빼면 역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침체 나오고 나서는 항상 한 번씩 튀더라. 근데 이게 진짜 침체 신호 아니라 가신호, 약간 가짜 신호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 결론은 지금 침체라고 말하기는 좀 과도하다. 마지막 5번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내년 초가 되면요. 네.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이후로 미국은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인프라 투자 정책은 항상 가져왔고요. 새로 책정을 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는 어떤 가치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미국에 필요해요. 네.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 지출을 저는 2조 달러는 요번에 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만 지출을 해도 바이든 때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근데 그러면 돈이 또 풀릴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침체를 말한다? 좀 약간 어불성설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양쪽 축소는 끝날 거고. 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이제 뉘앙스였죠. 그리고 누가 되든 재정 지출은 올 거니까. 네네. 그럼 큰 그림은 뭐 증시나 아니면 경기나 네. 다시 좀 회복되는 그렇죠. 상승하는 어느 정도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렇게 거스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다 재정 정책하고 유동성으로 다 만든 시장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 당장 안 풀려서 쉬고 있는 지표를 보고 미래에 어떤 정책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꺾였으니까 침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프레임이 안 맞죠. 약간 왁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표가 약화되면서 페드도 좀 유동성 측면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다음 정부도 열심히 움직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약간 움푹 파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물에 좀 빠졌어요.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깊이 들어가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9조 원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도구 막 매트리스 그다음에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이런 게 막 10가지가 완비가 돼 있는데 저 사람 이제 갔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와 같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제 뭐 투자 성향인데요. 뭐 제가 이제 사실 웅달 책방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 사이클 좋을 때는 올 하반기 조심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많이 벌고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약간 이제 피크아웃이든 아니든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리스크하고 이게 중첩이 돼서 더 조정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살아있고요. 그러면 변동성이 있을 때는 결국 현금을 좀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올 하반기 성과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반도체 쪽이나 이제 테크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국내 쪽 테크보다는 미국 쪽 테크가 단기적으로는 미 대선 전후로까지는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테크 쪽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시계로 보고 있는데
뭐 근데 이게 뭐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제 전망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 연말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투자에 막 고수분이 아니라면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정치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박빙이잖아요. 맞아요. 해리스랑 이제 트럼프가 지금 누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두 정당 간의 정책이 너무 상이해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그 어떤 민주당 주도의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세팅한 데 동참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보조금 받기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만약에 들어오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투자를 계속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유예를 하게 돼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은 원래 당초 어떤 자기네들 매출 계획보다는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지연되고 고용도 아무래도 좀 덜 뽑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약간 뭐 지금 약간 쉬더라도요. 네네. 약간 좀 적극성을 좀 낮추더라도 AI랑 뭐 AI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는 맞다고 보세요. 네. 일단 AI 반도체 쪽은 이제 아직까지 뭐 수요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업적인 관점하고 주가적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이제는 주가적으로는 약간 좀 피로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건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고처럼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뭔가 일어나면 급한 것부터 막 땡기게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은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수급들이 쏠렸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 AI 반도체를 사서 결국 서버를 꾸려서 결국 데이터 센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원래 33%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데이터가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AI용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미국에서 셋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뭐 서버 관련주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되면 거기 또 전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전력, 데이터 센터 전기 제공해주는 그런 관련주들도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업체, 뭐 그런 회사도 주목받을 수 있죠.